미국과 중국이 최근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태도에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북핵과 관련해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차이보다는 트럼프 1기와 2기 간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 안보 전략 NSS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NSS는 전임 초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SS에서도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일기 때는 북한을 16번이나 언급했는데 이번엔 아예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지난 2017년에 내놓은 NSS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강제 수단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안보 위협으로 늘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때 북한에 대한 언급이 NSS에서 사라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부터 북미 대화 재개에 대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교적인 유연성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전에 미국 행정부들이 꾸준하게 목표로 언급해왔던 핵 비확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진 것도 눈길을 끕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라는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어 지난달 13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 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그동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던 만큼 이번 NSS에서 포착된 기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I mean, I know how many weapons they have. I know everything about them. And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When you say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 중국이 발표한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이란 제목의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됐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2005년 9월에 발표한 이전 백서에 있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아예 사라진 겁니다. 중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18년과 2019년과 비교하면은 이번 군축 백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공식 성명과 정책 문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내놓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전 정상회의에 거의 매번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에서 2019년 5차례 회담했을 때는 들어갔었던 비핵화 표현이 지난 9월 만남에선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과 협력보다는 현재 전략적인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핵 불용 입장을 바꿔서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해서 미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라는 구조적인 제약은 여전하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 대화 협력 추진이나 북미 간 대화 중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보폭을 더 넓힐 수 있게 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이 호응하고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안보실장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아요? 외신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놨습니다. 최장기 억류자는 2013년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인도 지원을 하다 붙잡힌 김정욱 선교사로 이듬해 북한에서 국가전복 음모죄 등으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북의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면 현 정권과 정치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고 각각 2014년 10월과 2014년 12월엔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가 또 붙잡혔는데 북한은 단 한 차례 기자회견을 끝으로 10년 넘게 생사조차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3명을 더하면 최소 6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상태로 지난 정부에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석방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억류 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고 북측 단장이던 리성건으로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 등과는 달리 유독 남측 억류자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무대응,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체제 대결 관점에서 보는 남북관계, 또 국제관계 개선이라는 북일 북미관계 이런 관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억류자 문제에 대한 한미일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부는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를 내세워 남북 간 단절의 벽을 더 높인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를 돌려보내겠다는 우리 방침에도 호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오늘 그간 국정 운영의 성과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외교와 민생경제 회복의 방점이 찍힐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과제 역시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인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른바 3실장이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구체적인 성과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공백 사태 속의 탄생에 시작부터 적잖은 과제를 안았던 만큼 키워드는 회복에 방점이 찍힐 걸로 보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가 가장 큰 진전으로 꼽힙니다. G7부터 UN 총회, 아세안과 에이펙, 그리고 G20까지 숨가쁜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무대 복귀를 알렸다는 평가입니다.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코스피 4000시대 달성과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상승, 수출 호조세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토대로 한 경제 회복도 부각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글로벌 대표 주자들과 투자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예산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는 점에도 대통령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AI 3강 도약을 위한 글로벌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블랙락, 오픈 AI, 엔비디아에 이르는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생중계나 전국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타운홀 미팅 개최 등 국민 소통 강화 행보도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은 물론 고강도 대책을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곤 새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좀처럼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건데 실제 여론조사상으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박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 등을 돌며 취임 이후 처음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인데 새해를 앞두고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통령실이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공직자들의 거취를 서둘러 정리하는 모습을 두고 속전속결, 읍참마속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의 비판에도 버티다가 때를 놓쳤던 전임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인사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원조 친명 그룹으로 불리는 7인의 출신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여당 원내 지도부 일원인 문 의원의 부탁에 훈식형과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다고 답한 게 알려진 뒤 몰아친 후폭풍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문자가 공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김 전 비서관은 사직서를 냈고 사표는 그날 바로 수리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까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경질로 볼 수 있는 인사 칼날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초강경 규제인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내놓은 이 발언은 논란에 불을 지폈고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집값이 내려갈 때 사면 된다던 고위 공직자가 정작 본인은 고가의 아파트를 갭 투자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자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금요일 늦은 밤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데도 하루 만에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낙점됐던 오광수 전 수석 또한 차명재산 의혹 등으로 임명 닷새 만에 낙마했습니다.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서둘러 진화된 건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조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거셌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오랜 기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반하는 이른바 버티기는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저하로 이어져 윤석열 정부의 실패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긍정적인 태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에 앞서 인사검증부터 제대로 하고 공직자 기강을 확실히 다잡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재구속 기한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오는 2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다음 달 18일 재구속 만기를 앞두고 법원의 세 번째 구속 판단을 받는 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특검의 구형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처음 구속영장 심사법정에 섰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다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처음 체포됐고 그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5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보강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이후로는 구치소와 특검, 법원을 오가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검은 최근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와 관련해 일반 이적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또 한 번 청구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인데 오는 23일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신문합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기한은 다음 달 18일, 이때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이에 대비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계속 묶어두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올해 안에 내란 사건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현재로선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특검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전망인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측 핵심 인물이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정황도 일부 포착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한학자 총재 최측근이자 재무업무 등을 총괄한 핵심 인물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네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여러 차례 접촉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교단이 진행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와 관련해 양대 정당 모두와 소통했다는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국면이라며 두 정당으로부터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이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면서 서밋 행사 전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에게 접촉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 만났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들의 이름 그리고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특검 수사 때 말했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충분히 말했고 수사 보고서에 날인까지 했는데 왜 증거 기록에 없느냐며 특검 측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을 전후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직적 지시가 발견되지 않아 추가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 다만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 한 거라는 주장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이 죄책을 줄이려 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10일 열릴 결심 공판에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을 전후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민주당은 불법 후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백승환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의 진상규명 요청을 무시했던 경찰과 노동부는 YTN 보도 이후 다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숨진 지 한 달이 넘은 데다 상습 폭행 의혹이 불거진 대표가 최근 CCTV 영상을 지운 상태라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손과 발을 거세게 휘두르지만 피해 남성은 저항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고 박성범 씨가 생전에 대표 A씨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입니다. 박 씨는 A씨 아래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지난 10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은 생전 박 씨가 A씨에게 수차례 폭행당하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또 이렇게 멍들어갖고 엄마는 어디 멍드냐고 엄마 그냥 그러네. 통장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해에는 한 번도 없고 어떤 한 해에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런 식으로만 찍혀져 있고. 유족은 먼저 경찰에 진상을 밝혀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가 유족에게 폭행을 시인하고 주변에 증언도 있었지만 수사 개시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통화 음성 녹음은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갔는데 본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할 수가 없다. 박 씨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걸 확인한 유족은 임금과 퇴직금 체부를 조사해달라며 노동부에도 진정을 냈지만 단 하루 만에 종결 처리됐습니다. 과거 횡령 사건으로 월급에서 일부를 제하기로 합의했다는 A씨 말만 듣고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횡령금 변제금 값을 해가지고 그 채무가 더 많은 어머니한테 피해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정확하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YTN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경찰도 노동부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난달 26일 수사에 착수했고 뒤이어 노동부도 경찰에 임금 내역 등 자료를 요청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숨진 지 한 달이 넘은 데다 A씨가 매장 CCTV를 삭제한 걸로 드러난 상황. 늑장 조사라는 지적 속에 경찰과 노동부가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우리 국민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수천만 원을 준다고 속여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출국 전까지 숙식 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 범행을 꾸민 걸로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꾸려진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 한 달도 안 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 속에 범죄 단체 소탕에 나서고 있는데요. 문제는 스캠 범죄 단체 등이 단속을 피해서 이미 베트남 등 주변 국가로 흩어져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범죄 단체 근거지를 급습해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무더기로 압수합니다. 한국인 사기범들이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 행각을 벌인 곳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 대학생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의 주범이 석 달여 만에 한국과 캄보디아 공조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코리아 전담반 출범 이후 캄보디아 경찰도 한국인 관련 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ir well-being and concern is our priority. 이처럼 캄보디아 내의 한국인 범죄 피해 대응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주변 국가들입니다. 캄보디아 내 범죄 단체들은 스캠 범죄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베트남과 라오스 등 주변 국가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캄보디아와 인접한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달에는 베트남 번화가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담긴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스캠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온라인 스캠 사건이 많은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국가들과도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복잡한 사법 공조 절차가 빠르게 이동하는 범죄 단체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LG U+의 AI 서비스인 익시오 고객 36명의 통화 정보가 유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LG U+는 최근 익시오 서비스의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고객 36명의 일부 통화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출된 통화 정보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 시각, 통화 내용 요약 등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와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LG U+는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선 올해만 야간 근무자와 택배 노동자 등 모두 8명이 숨졌습니다. 기업 성장에만 치중하느라 정작 내실은 다지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쿠팡은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물건을 배송하는 새벽 배송이나 로켓 프레시 등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켜왔습니다. 야간 근무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직원,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의 희생이 바탕이 됐고 올해에만 노동자 8명이 숨졌습니다. 노조는 이 중 물류센터 노동자 4명이 모두 야간 근무였고 택배 노동자 4명도 야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야간 장시간 근무 노동자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은 주간에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 1.8에서 2.1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쿠팡에게 묻습니다.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지병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쿠팡식 배송 시스템 때문 아닙니까? 대규모 정보 유출 역시 보안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데 참여한 외국인 개발자가 퇴사 이후에도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멀쩡히 접속해 정보를 장기간 빼간 겁니다. 쿠팡의 보안 체계, 내부 통제,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쿠팡의 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0.2%에 불과해 다른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근로자들의 생명에 대해서도 등한시하는 기업이 그 사람의 개인정보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투자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지난 2021년 처음 20조 원을 넘긴 쿠팡 매출은 지난해에는 40조 원을 돌파했지만 정작 꼭 필요한 투자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막대한 매출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지만 정작 모기업인 쿠팡 INC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지만 각종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는 동일인, 그러니까 기업 총수 지정은 피해간 상태입니다. 쿠팡이 내실은 챙기지 않은 채 기업 규모만 키울 수 있었던 배경으로 김 의장이 외국인과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있던 점도 꼽히는 만큼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더욱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올해 들어 송파 지역 아파트가 19%나 오르는 등 9개 자치구의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강도 규제에 따른 거래 감소와 상승세 둔화에도 일부 핵심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집값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전용 72제곱미터는 지난달 31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거래와 비교했을 때 1년 만에 무려 10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10억씩 올랐죠. 30% 올랐다니까. 30% 올해. 10.15 대책 여파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짙은 관망세에 들어갔지만 서울 집값은 44주째 계속 오르는 상황. 서울 송파구의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동구도 17%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자치구 25개 가운데 무려 9곳의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0%를 넘었습니다. 올해 내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진 가운데 잇따른 규제 발표 전후 집값 불안에 대한 조바심이 커지며 수요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를 보면은 구치주택 공급 대책의 발표가 낸 이후라고 보거든요. 그때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서 규제 지역으로 확대가 되기 전에 주택을 매매를 하겠다라는 수요가. 수요 쏠림 현상 속에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올해 누적 상승률만 봐도 서울 평균이 8%에 육박하는데 외곽 지역은 1% 안팎에 불과합니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 값을 하위 20%로 나눈 양극화 지표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일부 해제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거래 절벽 속 초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고환율 문제로 서학개미 양도세 강화 논란이 일자 앞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진화의 안간힘을 썼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오히려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고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할 때라는 당부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환율 브리핑에서 상황이 된다면 현재 22%인 해외 주식 양도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 없다는 설명 자료를 내야 했습니다. 고환율이 서학개미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서학개미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도 최근 해외 주식 양도세율을 4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허위 담화문이 돌자 명백한 허위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서둘러 진화해야 했습니다. 이런 해프닝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선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학개미가 등장한 이유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투자를 하면서 펀더멘털 투자에 즐거움을 느끼고 많은 투자 성과를 거뒀어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기업들 성장도 많이 하고 주주를 주인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걸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과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신 거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투자자 보호에 오히려 힘을 쏟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연기금이나 서학개미가 해외 투자를 할 때 환 해지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선물환 매도를 하면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환 해지 상품에 개인 투자분들이 가입을 더 하게 됐을 때 거기에 세제 혜택을 더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널티가 아니라 좀 환율을 좀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했을 때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달러 공급이 더 늘어서 외환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좀 하죠.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 강화가 오히려 서학개미가 국내로 유턴하는 길을 막아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제공된 컴퓨터용 사인펜은 잉크가 터지는 불량 문제로 이의 신청이 빗발쳤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불이익이 없게 채점했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정답 처리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가 불량 사인펜 탓에 이후 시험에 영향을 받은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1학년도 수능에선 시험장에서 제공한 수능 샤프가 말썽이었습니다. 샤프심이 계속 부러지고 소리도 크게 나 집중할 수 없다는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는데 알고 보니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입찰했고 견본품보다 질이 더 낮은 제품이 수능 당일 배부됐던 거였습니다. 품질이 낮은 샤프 펜슬과 시험 문제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시험 응시생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수능에선 컴퓨터용 사인펜이 문제였습니다. 잉크가 터지고 새서 정답을 표기한 OMR 카드에 번져 마치 답을 여러 개 표기한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들어온 이의 신청자의 이름 등을 토대로 18,000여 명을 추리고 답이 2개 이상으로 표기된 답안지 12,800여 장과 비교해 426건을 골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잉크 번짐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82건을 추려 최소 4번 유관으로 보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지만 어떤 원칙을 세워 판단했는지는 분명하게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건은 정답으로 처리하고 어느 건은 정답으로 처리 안 했다라는 부분들을 사안이 다양하게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답안지를 수차례 교체하다 미처 다 표기하지 못했거나 불안감이 커져 이후 시험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의 제기에 대해선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한 뒤 정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험생들의 필기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량 사인펜은 특정 지역에 특정 회사 제품을 쓴 수험생만 피해를 본 셈이어서
역설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미성년 시절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잘못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라고 말했는데요.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조진웅이 의혹 제기 후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지난 과오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진웅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고교 시절 다른 또래들과 차량을 훔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설명인데 다만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우 조진웅은 2004년 영화계에 입문해 굵직한 작품에서 존재감을 보여왔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 특사나 광복절 기념식 참석 등 활발한 사회 활동도 해왔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TVN 드라마 시그널 시리즈는 조진웅이 김혜수, 이재훈과 함께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내년 10년 만에 시즌2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촬영이 끝난 데다 조진웅이 핵심 배역이라 모두 편집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정의로운 형사 캐릭터로 나오는 만큼 방송을 강행하면 시청자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공개 중인 SBS 교양 프로그램 갱단과의 전쟁에서 내레이션을 맡았는데 SBS 측은 내레이션을 새로 녹음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 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전 매니저들이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주장으로 수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박 씨가 폭언과 폭행, 괴롭힘 등을 일삼아왔다며 법원에 박 씨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일 갈등 속에 유명 일본 가수가 중국에서 객석이 텅 빈 상태로 공연하거나 무대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죠. 이제는 우리 아이돌까지 불똥이 튀는 등 문화계까지 여파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며 관객 호응을 유도하던 중 갑자기 조명과 음악이 꺼지더니 무대가 중단됩니다. 일본 유명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도 텅 빈 객석을 배경으로 노래 부른 모습을 SNS에 올리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중국 내 일본 아티스트들 공연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갈등이 일본 콘텐츠 제한 조치, 한일령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뒤에 미국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중일 감정 대립이 격화되면서 우리 걸그룹도 갑작스러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이 중국인 멤버가 과거 SNS에 올린 조명을 원폭 버섯 구름에 빗대 비판했고 출연이 확정된 연말 예능에서 하차시키라는 청원에는 1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돼 9월 공개된 OTT 시리즈 북극성에선 중국 관련 대사를 둘러싸고 중국 온라인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배우가 광고 모델로 나선 제품 불매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OTT에서는 향후 공개될 시리즈에서 비슷한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내용 점검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문화 콘텐츠 교류면에서 사실상 국경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다시 높은 경계가 세워지는 모양새인데요. 상대 국가의 문화 콘텐츠를 끊어내는 행위가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받아들여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외적 메시지로 활용되고 내부 결속 효과도 있지만
일단 빗장을 한번 걸어 잠그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각종 교류가 중단된다라는 것은 한 번 중단되는 것이 다시 복귀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가 경험을 했죠. 문화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소비되고 있지만 정치와 여론은 과거의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파장이 대중문화업계를 흔드는 리스크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대신 구매력이 높아진 14억 소비재 시장엔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하는데요. 강정규 특파원이 중국 옌청에서 열린 한국 상품 박람회에서 틈새 시장 공략법을 찾아봤습니다. 보글보글 삶은 면발을 냄비에 옮겨 담고 크림이 섞인 양념을 뿌려 비빕니다. 라면업계 매운맛 경쟁의 경로를 바꾸는 신제품. 시식 용기에 옮겨 담기자마자 사라지기 바쁩니다. 味道鲜美，不错不错。不辣吗？辣不辣？微微辣，还可以吧。 중국 옌청에서 열린 한국 상품 투자 박람회에 우리 기업 전시관 57곳 가운데 라면 부스가 가장 붐빕니다. 1년에 라면 400억 봉지를 먹는다는 중국인들. 판매되어 있는 라면을 묶음째 쓸어 담습니다. 我看来你现在买了不少啊。有活动55 3包。 매운맛 볶음면의 원조인 경쟁사는 2천억 원을 투입해 저장성에 첫 해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보복과 중국 제조업의 성장으로 한국 기업들이 발을 빼는 추세라지만 식품은 다릅니다. 실제 최근 5년간 라면을 비롯한 냉동식품, 음료, 과자 등 K푸드의 중국 수출은 60% 늘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위생 사고에 구매력이 높아진 중국인들은 조금 비싸도 안전한 먹거리를 찾습니다. 경주 에이펙 계기 시진핑 주석 방한과 최근 중일 갈등 격화 속에 한국을 향한 러브콜도 잇따릅니다. 中韩自贸协定等经贸协定，加强数字贸易、跨境电商等新兴领域的合作。 일본 상품 수입 제한설까지 흘러나오자 K뷰티의 반사이익 기대감에 주가도 들썩입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 점유율은 한국 13%와 일본 19% 남짓. 이참에 역전도 가능한 격차입니다.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제조업 대신 14억 소비재 시장엔 우리 기업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옌청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직접 농사지은 우리 밀과 우리 쌀로 건강한 빵을 만드는 청년 농업인 이야기입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우리 밀로 만든 반죽이 작업대 위에서 하나둘 동그란 모양을 갖춰갑니다. 10여 년 전 농한기의 비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가 직접 키운 곡물로 빵을 만들기 시작한 청년 농부. 빵을 만들었을 때 뭔가 좀 차별점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약간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시작하다 보니까 뭐 첨가제도 안 넣고 방부제도 안 넣고. 하지만 우리 밀은 외국산과 달리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가 일정하지 않아 반죽이 매번 다른 상태로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고 어떤 재료를 얼마나 섞을지 수없이 연구한 끝에 지금은 우리 곡물에 딱 맞춘 빵 제조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농번기에 수확해 저장해둔 우리 쌀과 우리 밀입니다. 이렇게 직접 농사지은 곡물로 빵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 공정을 거치지 않은 곡물을 그대로 쓰다 보니 먹으면 속이 편하다는 소비자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단호박과 쑥 같은 재료는 맛과 향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속이 더부룩하지도 않고 편하고 소화도 너무 잘 돼서 요거를 자주 먹는 빵이거든요. 지역에서 난 재료를 활용해 빵 만들기 같은 체험으로 이어가는 방식은 농업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종과 식품 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과 우리 쌀을 재배하고 제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청년 농업인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생산과 만들기, 체험을 함께 아우르는 청년 농업인의 시도는 지역 농산물의 활용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눈이 한 번 오면 그늘과 골목에 녹은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생깁니다. 미끄러져 다치기 참 쉬운데요. 겨울철 낙상 사고는 후유증이 더 커서 근력이 약한 고령층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눈이 얼어붙은 도로 위, 시민들이 조심조심 움직입니다.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미끄러져 다치기 십상입니다. 발을 좀 팔자로 해서 이제 중심을 조금 낮춰 걸으려 하거든요. 아까 방금도 미끄러질 뻔해가지고 서로 조심조심 걸어 다니자고 말하면서 왔어요. 겨울철 낙상 사고는 다른 계절보다 유독 위험합니다. 추운 공기에 관절 주변 인대와 힘줄이 뻣뻣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약해져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낙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2만 6천여 명 중 절반이 60대 이상이었고 해당 연령대가 입원 치료 환자의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 환자, 영유아도 낙상 위험군에 속해 동반자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손을 잡고 빙판길을 지나는 행동은 같이 넘어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손을 잡고 가는 등의 행동은 위급 상황 대처가 어려울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안전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낙상 사고를 예방하려면 미끄러운 길은 최대한 돌아서 가고 계단도 살얼음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움직입니다. 또 넘어질 때 손으로 짚어 큰 부상을 막을 수 있도록 눈길에선 주머니에서 손을 꼭 빼고 다녀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야마모토를 능가하는 남자, 야구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류현진 선수를 견제하며 일본 언론이 뽑은 기사 제목입니다. 물론 전성기 시절을 빗댄 표현이라 지금과는 분명 다르지만 우리 대표팀에서 류현진이 실력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제구력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경기를 지켜봤을 때는 투수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조금 다 못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달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경험이 부족한 젊은 불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좁아진 스트라이크 존에 긴장한 젊은 투수들은 볼넷을 쏟아냈습니다. 해법은 베테랑 투입이었습니다. 내년 1월 사이판에서 진행할 1차 캠프 명단에 불혹의 홀드왕 노경은과 함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추가된 겁니다. 내년 2월 확정되는 최종 명단에도 포함된다면 류현진은 16년 만에 태극 마크를 달게 됩니다. 일본 언론은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시절 기록을 언급하며 야마모토를 능가하는 남자가 합류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물론 불혹을 바라보는 류현진에게 전성기의 실력을 기대하긴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경험이 부족한 20대 선수들이 흔들렸던 불펜에서 류현진은 무게중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베테랑 선수들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좀 더 탄탄한 투수진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대회 경험이 많은 메이저 리거들이 합류한다면 전세기를 타고 결선 라운드로 향했던 2009년의 기분 좋은 경험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하고 같이 저도 전세기 꼭 타보고 싶습니다. 저도 전세기 안 타봐가지고. YTN 이정미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공,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32강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조 추첨식에서 멕시코와 남아공,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 D의 승자와 함께 A조에 편성됐습니다. 유럽 플레이오프 D에서는 덴마크와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가 경쟁합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4.9도로 5일 만에 영상권이고요. 낮에도 12도까지 올라서 11월 중순에 늦가을 정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오늘 대부분 지방이 종일 나쁨이고 다른 지역도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오후 늦게 비가 살짝 오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3도, 청주 5.8도, 창원이 3.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세종과 청주가 14도, 그리고 전주 16도, 부산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